영국은 전 세계 여러 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던 나라입니다. 1600년대 인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많은 대륙을 집어삼켰고요.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18년대 말 미국의 독립을 시작으로 하나둘씩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어요. 세계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식민지는 영국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나라의 국기를 보면 과거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는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호주나 뉴질랜드가 그렇습니다. 식민지 지배의 무서운 점이 독립하더라도 여전히 그 잔재들은 남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원과 문화도 약탈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고 그 나라의 토속 문화나 언어까지 사라지는 결과도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죠. 특이한 점은요, 다른 국가에서 약탈해온 자원으로 더 강해진 지배 국가들이 이런 시대적 문화를 배경으로 한 여러 예술작품들을 창작한다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게 현 시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인 것 같긴 합니다.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던 대표적인 국가예요. 하지만 이들도 나중에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던 적이 있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2010년에는요, 영국에게 지배받았던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도 만든 적이 있어요. 미스터리 영화로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번 시간에 그 영화 베니싱의 실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로어노크 섬 집단 실종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584년 3월 5일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는 월터 롤리 경에게 북아메리카 버지니아, 지금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죠. 여기에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렸습니다. 대신 10년 이내에 개척지를 건설할 것이며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식민지를 건설하고 다스릴 권리를 뺏겠다는 조건도 내걸었어요. 당시 롤리나 여왕은 이 식민지 건설에 성공하게 될 경우 얻게 될 이득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식민지 개척 사업에 기대가 컸습니다. 첫째로 영국 본토에 없는 미지의 자원들을 얻게 될 것이고, 둘째로는 스페인 점령지를 습격해서 식민지를 더 넓힐 수도 있었겠죠. 하루빨리 이 계획을 서둘러야 됐어요. 다음 달인 4월 27일 월터 롤리 경은 북미 해안가 탐색 및 점령을 위해 원정대를 파견합니다. 로어노크 섬에 도착한 원정대는 섬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식량을 베풀어 좋은 관계를 맺기도 했어요. 그중 인디언 2명과 특히 가까워지면서 일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살고 있는 지리와 여러 정보에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정대가 성공적으로 탐사를 마치자 롤리경은 5대의 배로 두 번째 탐사들을 편성해 부관인 그랜빌에게 지휘를 맡기면서 2차 탐사를 보냈죠. 현지 탐사는 1년 이상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1585년 4월 9일 탐사대는 바다에서 심한 폭풍을 만나 흩어지게 됐고요. 그랜빌의 배만 예정된 항해를 계속하게 됐어요. 길을 잃은 배는 3개월이 지난 7월이 돼서야 겨우 로어노크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륙해 로어노크 섬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배에 돌아오는데 배에 있던 물건 몇 개가 사라진 겁니다. 다행히 그랜빌은 금방 범인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 마을 원주민으로 밝혀진 거죠. 그러자 화가 난 탐사대원들이 마을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작은 요새를 건설해 탐사 작업을 계속하면서 1년을 더 이곳에서 보냅니다. 현지인들과 문제를 겪었지만 그런대로 잘 지내다 더 이상의 큰 수확이 없자 1586년에 요새를 지키기 위한 소수의 민병대만 남겨두고 일부가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원정대는 첫 탐사에서 섬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지만 요새를 건설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변 세력들에 주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주 성과가 없는 건 아니었던 거죠. 이대로 1년이 또 지났어요. 1587년이 되자 롤리경은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이번엔 자신의 친구인 존 화이트를 중심으로 115명으로 구성된 원정대를 파견합니다. 존 화이트는 로어노크 섬에 도착하자 요새를 찾아가 민병대부터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요새에 없었습니다. 섬을 전부 수색해봤지만 한 명도 찾을 수 없었고요.
민병대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해골 항구만 발견한 거예요. 이들이 원주민에게 습격당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숨어 지내는 것인지 전혀 알 방법이 없자 원정대는 자신들도 갑자기 습격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꼈죠. 원정대는 첫 탐사대의 실패 원인이 원주민들과의 관계의 악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방법을 바꿔서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원주민들은 첫 탐사대를 대할 때와 다르게 이들에게 큰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던 사람들은 계속 화해를 시도했지만 어느 날 원주민에게 탐사대원이 살해당하는 사건도 발생하자 이들은 생명의 위협도 느꼈죠.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탐사대를 이끌던 존 화이트는요, 본국에 가 있었어요. 탐사대를 내려주고 자신은 성과 보고를 하러 영국에 돌아갔다가 보급품을 챙겨서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항구에서 항해를 막는 겁니다. 지금의 스페인이죠.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가 등장해서 현재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 타고 갈 배가 없다는 거예요. 존 화이트는 다행히 작은 배 2척을 구해 물건들을 싣고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의 선장이 욕심을 부렸어요. 물건을 더 싣고 가려고 배 하나를 납포했는데 이게 에스파니아 배였던 겁니다. 오히려 적국에게 붙잡힐 뻔했죠. 그나마 있던 물자들도 뺏겼고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존 화이트는 영국 밖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3년 만인 1590년에 다시 로어노크 섬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섬에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대체 어떤 일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화이트가 로어노크 섬에 도착해 보니 아무도 없는 거였어요. 탐사 대원들이야 저번처럼 원주민들의 습격을 무서워했으니 요새 안에 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쳐도 원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의 습격을 받거나 싸움이 일어난 흔적도 없었습니다. 존 화이트의 일행은 사람들을 찾아내섰고 섬 전체를 모두 뒤져봤지만 사람 한 명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마을을 둘러싼 울타리 기둥에서 이 사진처럼 크로아토안이라고 적힌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화이트는 3년 전에 영국에 성과 보고를 하러 가면서 남겨진 대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어떤 일이 생겨서 이곳을 떠나야 하면은 눈에 잘 띄는 곳에 가는 장소를 기록해 둘 것이고 만약 강제로 떠나야 하는 일이 있으면 십자가도 새겨두라고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없으니 크로아토안으로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화이트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 크로아토안 섬으로 이주한 것 같으니 이곳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이날 심한 폭풍이 있었고요. 같이 온 선원들과 선장은 배를 띄울 수 없었어요. 폭풍이 거치고 나면 찾아보려고도 했지만 이들은 그대로 영국에 돌아갑니다. 결국 가져온 물건을 전달하지 못했고 주민들은 실종됐어요. 원인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식민지 건설에도 실패한 거죠. 화이트는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했고 엘리자베스 1세는 크게 실망해서 월터 롤리경의 식민지 지배 권한을 빼앗았습니다. 이 뒤로 섬을 개척하는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요. 여러 탐험가들이 이 로어노크 섬에서 사라진 탐사대의 행방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어디서도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크로아토안 섬이라 추적되는 곳에도 가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어디로 갔다는 걸까요? 1587년 원주민과 영국인들이 모두 사라진 이 섬은 결국 잃어버린 식민지로 불리게 됐고요. 이후 이야기는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로어노크 섬 안의 사람들이 왜 실종됐고 어디로 간 것인지에 대한 추측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부터 이 유력한 가설들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영국인들이 다른 섬이나 대륙으로 집단 이주했다가 토착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고 전멸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건이 일어난 뒤 로어노크 섬 주변에 있던 섬을 제임스타운이라고 이름 짓고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정착한 이유는 로어노크 섬에 있었던 주민들을 찾는 임무 때문이었습니다. 근처 섬을 수색하던 중 파우하탄이라는 족을 만나 족장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영국인들이 로어노크 섬에 살던 토착민인 채서픽 족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파우하탄족이 부족 간의 동맹을 맺자고 제안해 왔지만
체서픽 쪽이 거절했었다는 거예요. 이때 파우아탄족은 체서픽 쪽이 이미 영국 탐사대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동맹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을 제거해야만 동맹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어요. 인과는 그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인지 따져봐야겠죠. 이 주장은요, 일방적인 이 부족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빙성이 좀 떨어져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유해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데다 고고학자들이 분석해본 결과 파우아탄족과 영국 사람들이 전쟁을 벌였다는 증거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는요, 에스파니아인들의 습격을 받았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도 언뜻 들어보면 당시 영국과 에스파니아가 전쟁을 벌이던 시기라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신빙성은 없어 보이는데, 탐사대를 지휘하던 존 화이트는 1950년에 로어노크 섬으로 돌아와서 현지 탐사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에스파냐는 그 뒤에 로어노크 섬을 발견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섬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기상 에스파냐의 공격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로어노크 섬에는 어떤 전투나 충돌의 흔적이 없었고요. 세 번째, 장기간 타지 생활을 하던 영국인들이 본국의 명령을 어기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기상 악화로 배가 침몰되면서 바닷속에 실종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탈출의 흔적 같은 것도 찾지 못했고, 추측은 가능하지만 검증해 볼 수 있는 가설까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지금까지 설명한 가설 중 가장 유력할 겁니다. 이게 다른 섬이 아니면 아메리카 내륙의 원주민들을 만나 거기에 융합됐을 것이라는 가설이에요. 실제로 두 번째 탐사를 지휘했던 존 화이트는 로어노크 섬 주민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려는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2000년도에 리 밀러라는 사람이 쓴 로어노크라는 책이 출간한 적이 있어요. 이 책에는 로어노크에 살던 영국인들이 초아노크라는 부족을 찾아가 몸을 이탁했고, 그러면서 이들과 섞여 살았을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는 영국 주재 에스파냐 대사인 페드로 데 수니가에 의해 밝혀지는데요. 우연히 1607년에 미국 제임스타운에 정착한 영국인이 주변 지형을 그린 지도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에스파냐 황제 펠리페 3세에게 전달했는데, 지도에 로어노크에 살던 사람 4명이 이곳에 이주해서 살았다는 기록이 쓰여 있던 겁니다. 이 제임스타운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 파견 나왔던 윌리엄 스트레치라는 사람도 주변 원주민 마을에서 돌로 지은 2층 집을 봤다는 기록을 남겼어요. 단층 건물만 지어 살던 원주민들이 갑자기 2층 집 벽돌을 쌓아 올렸다는 것은 아마 로어노크에 정착해 살던 영국인들에게 본국의 건축 방식을 배웠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7세기와 18세기 사이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유럽인들은 현지 원주민들에게서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원주민들 중에 유독 눈 색깔이 특이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과 대화를 해보니 자신들의 조상이 백인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1696년에 미국 타르강으로 건너온 프랑스 개신교도들도 현지에서 금발의 푸른 눈을 한 원주민들을 만났다는 기록을 남겨두기도 했어요.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프랑스인들이 만난 원주민은 로어노크 섬에서 온 영국인의 후손일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는 거죠. 존 로슨이라는 사람도 1709년에 캐롤라이나 주로 가는 항해라는 책에서 크로아토안인들이 예전에 로어노크 섬에 거주했었고 자신들의 조상 중 백인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상들은 책을 읽거나 다른 언어로 대화했고 회색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었으며 영어에 아주 유창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전했어요. 마지막 가설은요, 영국인들이 집단을 나눠 이주했다는 주장입니다. 첫 번째 집단은 12에서 15명 정도의 소수로 구성됐고 나무 기둥에 적힌 크로아토안이라는 이름의 섬으로 이주했을 것이라는데요. 이들을 크로아토안 섬으로 보낸 이유는 섬 자체의 지리적인 이점이 아주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크로아토안 섬 동쪽 해안이 트인 공간이래요. 그래서 섬 내륙에서 외부인들의 침입이나 날씨를 관측하기도 좋고
내륙에서 연기를 피워 올린다면 바다에서 지나가는 배들이 이 신호를 보기도 좋다는 이유죠. 일부 학자들은 이 소수 인원들이 크로아토안 섬에서 존 화이트가 이끄는 9호 함대를 기다렸을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두 번째 집단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체서픽 베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그곳에 살던 토착민들과 같이 살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서픽 베이로 간 이유는 여기 토착민인 체서픽 쪽이 영국인들에게 우호적이었고 영국 탐사대가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낸다면 부족 간 싸움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지만 결국 다른 부족의 공격을 받아 몰살당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라진 로어노크 섬 주민들이 어디로 갔을지 여러 가설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결론을 말하자면 처음부터 존 화이트가 크로아토안 섬을 먼저 찾아보기만 했어도 이런 미스터리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로어노크 섬 나무 기둥에 적혀있던 크로아토안은 실제 존재하는 지명이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곳에 갔을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렇다면 왜 존 화이트는 크로아토안 섬을 찾아보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화이트가 돌아간 뒤 로어노크 섬에 도착한 후발 탐사대원들은 원주민에게 영국인이 몰살당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요. 새로 즉위한 제임스 1세, 그동안 왕이 바뀌었거든요. 제임스 1세에게만 비밀스럽게 알렸다고 합니다. 만약 탐사대가 원주민에게 몰살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앞으로 계속 건설해 나갈 식민지 사업이나 새로 왕이 된 제임스 1세의 힘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감추려고 했던 거죠. 본토에서 이러한 이해관계가 생기자 사라진 영국인들을 찾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된 거고,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라진 탐사대를 찾아보기 위해 로어노크 섬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 원주민들을 만나 수소문도 해봤어요. 하지만 왜인지 이들이 협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존 스미스 다음으로 식민지 총독이 됐던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요. 사라진 영국 탐사대원들의 행방은 이렇게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됐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은 로어노크 식민지에서 발생한 영국인 집단 실종 사건의 미스터리였습니다. 시작 부분에서 소개했었죠. 그 영화 베니싱의 실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뭐 영화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던 배경이 식민지 시대였고 원시 생활을 하던 원주민들과 있던 일이라서 조사를 계속 하는 게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연구 가치는 있는 일이에요. 따라서 1998년 이스트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로어노크 섬에 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큰 발견을 했어요. 16세기 영국의 인장이 새겨진 반지를 찾은 겁니다. 인장 반지인데요. 손가락에 끼울 수 있게 만들어진 반지 모양의 도장인 거죠. 높은 관직에 있거나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반지의 발견으로 영국인들이 이곳에서 실제 정착해 살았다는 증명이 된 거예요. 기상학자들은 사건이 일어났던 16세기 후반 로어노크 섬의 기후를 조사해 본 결과 1587년과 1589년 사이에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존 화이트가 영국으로 돌아간 뒤 다시 돌아온 그 사이에 있던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로어노크 섬에서는 심한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떨어지자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가 아예 그곳에 정착해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추정을 해봐도요, 정확한 사실은 그 당시 그 사람들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고요. 흔적이 존재하는 한 언젠가 내막은 드러나기 때문에 조사와 연구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된 일인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